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과학부에서 29년간 가르친 지금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최양희라고 합니다. 컴퓨터 공학이면 어떤 걸 가르치셨습니까? 저는 주로 첨단 기술이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웹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또는 요즘은 인공지능 뭐 이런 분야가 제 전문입니다. 근데 이 그림과 관계가 그러게요. 어떻게? 이 그림은 에드몽 벨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43만 2,500달러에 팔렸습니다. 그게 얼마야? 43만? 계산 빨리 해보시죠. 4억 9천만 원입니다. 4억 9천만 대단한 원이요? 금액으로 팔렸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요? 이 그림은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그린 것입니다. 이거요? 그것도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 거 치고 너무 못 그렸는데요? 기계가 그렸는데 저렇게밖에 못 그렸다고? 이상한데? 뭐 어쩐지 못 그렸네. 아! 기계가 없는 걸 창조해냈다 그러면 그건 대박이긴 하다. 보통 기계는 우리가 해준 거나 물체를 보고 그리잖아, 기계는. 근데 제 기계에게 그런 게 없이 뭔가를 그려봐라고 했는데 그린 거라 그러면 장난 아니지. 그런 거 맞나요? 설마.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기계에게, 즉 AI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에게 한 14세기에서 20세기 사이의 초상화를 15,000점이나 입력을 시켰습니다. 이 15,000점을 살피고 연구하고 규칙을 찾아내서 아, 초상화는 이렇게 그리는구나 하고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롭게 창작을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거봐, 그러면 놀라운 거지. 네, 서명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이 서명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 이름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고 수학식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림이라는 그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자기의 그 서명까지 저렇게 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계속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문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 분야에서 창작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예술은 사실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침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ay my name and it's like honey, baby. I wanna spend it all on you.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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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닌 거야. 설마? 설마. 설마. 아니에요. 사람 아닌데 아이고. 200만이 넘는 팔로워가 있는 어머, 그래서 이런 사람 돌아다니다 있었구나. 봤거든요. 네, 은하 씨 잘 아시네요. 이 영상에 나오는 첫 번째 왼쪽에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는 저 인물은 리 미켈라라는 이제 가상 인물입니다. 버추얼 모델이라고 부르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인터넷에서 290만 명의 소셜 네트워크에 팔로워가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2018년에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에도 뽑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일본 하라주쿠의 가구 매장에서 3일간 먹고 자는 모습을 공연을 했던 버추얼 모델입니다. 정말 사람하고 구분이 안 가요. 멀리 있으니까 좀 그렇다. 버추얼 모델은 가상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나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효과적인 말썽을 하나도 안 일으키는 문제가 없는 그러한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 되고 있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제작진이 오늘 주제를 정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끝났다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저 해외에만 모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네, 다들 우리나라에도 기억하시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1998년에 아, 있었죠. 아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아담입니다.
몸짓이나 발성의 자연스러움은 아주 그때는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술은 참 기억이 남는데 머리카락이 지금은 저렇게 티도 안 나잖아요. 그때는 머리카락 자체가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비록 함께 할 순 없지만 이렇게 이런 뜻소리거든요. 예, 너무 발전했네. 예, 다 이렇게 움직여요. 너무 발전했대. 네, 이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데 좀 더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많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날씨도 가르쳐주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 일정도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현관문을 열어보면은 새벽 배송으로 음식 자료가 배달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신청을 한 거가 되겠죠.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면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식당에 가면은 저런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면은 인공지능이 건강검진 결과를 잘 분석을 해서 내에게 맞춤형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많이 다가와 있고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다들 스피커도 많이 쓰시죠. 네. 근데 그러니까요. 새벽 배송이 무슨 인공지능인지.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게 놀랐어요. 새벽 네. 배송은 사람이 와서 놓고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물건을 제가 고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새벽까지 빨리 배송을 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느 창고에서 물건을 빼서 어느 트럭에 실어서 어느 배송원이 어떤 경로로 빨리 가야 되는가 이 계산도 그 많은 배송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AI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작정 옥천으로 가는 게 아니었군요. 자, 이런 새벽 배송 외에도 AI 기술 적용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이구. 아우 맛있겠다. 햄버거를 준비해 제발 주셨어요. 또 화면으로 봐야 될까요? 실물로 보면 안 될까요? 가상 햄버거. 가상 햄버거. 가상 햄버거는 그런 건 나오면 안 됩니다. 가상 햄버거라니요. 이건 가상 햄버거. 실물로 존재하는 버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뭐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네. 저 가운데 있는 패티라고 그러죠. 네. 저 부분이 식물성 패티입니다. 콩기 같은 거. 콩과 식물에서 추출한 패티인데 저도 몇 번 먹어봤습니다만은 맛이라든가 식감이라든가 풍미가 진짜 소고기 패티를 능가합니다. 능가요?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 올해 초에 세계 최대의 IT 전자 쇼인 CES라는 소비자 가전 쇼에서 5대 기술에 선정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개발하는데 AI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맛있는 풍미를 내기 위해서 식감을 내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식물성 원료와 뭐 재료 또는 DNA 분석, 분자 분석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조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AI로 이것을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계속 개발을 거듭한 끝에 이제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저 육즙 같은 게 사실은 그 수제버거 먹는 그 묘미잖아요. 그럼요. 육즙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붉은 색깔에 예. 이렇게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 기름진과 같은 네. 바로 그것이 구현해낸 것이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드셔보시고 싶어요? 네, 원래는 저도 콩고기 이런 종류 저희 그 뭐 특집 같은 걸로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그 먹으면서 화가 나요. 이게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분노가 나. 먹는데 뭔가 되게 미안하고 심심하고 잘못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의 맛이 났는데 육즙도 오르고 저기 안에 그렇게 빨간 뭐 이런 것까지 재현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먹어보고 그 싶습니다. 모든 것을 식물성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되나? 와 진짜 맛보고 싶다. 국내 기업들도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런 제품을 출시를 한 데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곧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기업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 학생이 무엇을 하는 것 같은가요? 시험 보나? 수능. 진짜 수능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아닌가요? 저 다 봤지. OMR 카드? 그렇죠. 오해만 카드네. 맞습니다. 앤서 쉿. 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영어 능력 시험이 뭔가요? 토익. 토익입니다. 토익의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 우리나라의 토종 AI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당시의 점수는 얼마인데
얼마 기간 동안에 이 점수를 올리고 싶습니까? 3개월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해드리죠. 그리고 3개월 만에 그거를 맞춤형 학습을 시켜서 점수를 쭉 올려주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서비스를 만든 기업인데 수백만 명의 수강생이 이미 이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와.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배경에는 한 1억 개의 토익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문제는 잘 풀고 어떤 문제는 못 푸는가 하는 거를 계속 인터랙션을 통해서 쌓아나가면서 AI로 분석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에 고득점을 달성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여서 집계 과외를 쪽집게 과외식으로 거야, 하는데 완전. 이거를 AI를 써서 가장 좋은 가장 빠른 길을 찾아내서 이 학생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토익 공부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 문제 막 계속 풀고 또 풀고 제가 분석해서 이런 거 많이 틀리는구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었거든요. 오답 노트 맞습니다.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하나 따로 필기하고 해서 그걸 다 해주는 거네. 그걸 대신해 주는 그걸 거죠. 다 해주고 더 나아가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자기가 막 향상이 되는 걸 느끼게 하니까. 아. 이건 정말 대박인 건데 우리나라 수능 그 교육 시장만 해도 뭐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I의 되면. 가장 중요한 응용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AI가 정말 잘 발달한다면은 앞으로는 시험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시험 없는 세상이요? AI를 써서 이 학생이 평소에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토론을 했고 어떤 문제를 풀어서 어떤 성능을 보였고를 쭉 관찰을 하게 해준다면은 AI가 이 학생은 수학 실력은 이 정도야. 시험을 보지 않고도 영어 시험은 이 정도야 하고 1년 뒤에 2년 뒤에 종합적인 이제 채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다. 그냥 그 자체로 평가를 스트레스를 안 주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장난 아닐 것 네, 같은데요. 저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기계가 뒤에서 몽둥이 들고 딱 똑바로 해. 몇 점인지 다 보고 아니 있어. 시험은 벼락치기인데. 벼락치기나 컨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컨닝이에요. 솔직히 이런 거. 이런 기술을 AI 기술을 약간 틀어가지고 잘 발달을 시키면은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자기 실력을 진정하게 올리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기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뭔가요? 택시 아닙니까 이거 누가 택시. 봐도. 무인 택시? 미국 우버 같은 거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동남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의 택시입니다. 공유회사? 소위 미국의 우버를 흉내내서 만들었는데 우버를 능가하는 정도로 동남아에서 성공을 이룬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AI 회사라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려면은 앱에 가서 어디를 간다고 누르고 요금을 내고를 하고 뭐 운전수를 고르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게 모두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앱에서 모든 것을 다 분석한 다음에 나에게 최적의 어떤 그 오퍼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데이터를 잘 모은 다음에 차량 공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뭐 돈 빌릴래 하는 데도 나타나게 되고 신용 평가도 하게 되고 투자도 이끌어내고 또는 음식 배달에도 적용을 하고 수십 개의 파생 서비스를 만들어서 동남아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최대의 AI 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AI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보면은 AI는 반드시 좋은 데이터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고 가공하다 보면은 어떤 지식이 쌓이고 그걸 통해서 훌륭한 상품과 서비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AI에서 이 데이터는 요즘 뭐라고 말하나요? 석유라고도 말합니다. 석유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고 자동차가 굴러가고 그러니까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네, 맞아. 근데 대체 그 AI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실현하는 방법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데이터를 석유처럼 먹고 동작하는 머신러닝이라는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학습을 해서 성능이 좋아지고 정확도가 올라가는 그런 인공지능 기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건 뭘 설명하는 걸까요? 쌤과 함께가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프로그램? 이 화면은 AI가 가장 잘하는 추천 서비스가 활용되는 소위 OTT 서비스라고 이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이걸 고르면은 이제 구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데 이 화면이 나올 때 화면의 배열, 이 배열이 개인마다 시간마다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내가 전에 어떤 걸 봤는가, 뭐를 오래 봤는가, 어떤 순서로 봤는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AI를 써가지고 나에게 이런 배열 그때 맞춤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거 대표적인 예가 너튜브. 그게 항상 이거 보면 이거에 관련된 거 유민상 한번 보고 나면 먹방 떴다가 생강게 떴다가 뭐 종류 계속 뜨거든요. 먹방 관련됐으면 전화 오니까 그러니까 김준현이 나오고 끝도 없이 빠져들어가거든요. 맞아. 요즘엔 아예 이렇게 나오던데요. 이 영화는 당신의 취향과 67% 일치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그 숫자가 그거야? 진짜 가끔 메일로도 드디어 95%짜리 나왔습니다. 이러고 메일 오고. 아, 그게 그거구나.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날 여기로 데려왔습니다라는 말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알고리즘이 그것도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OTT 서비스에서만 추천 서비스가 유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갔을 때 뭐 친구들이랑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광고가 요만하게 뜹니다. 이 광고도 어떤 클릭을 했고 어디에 가서 오래 들여다봤고 어떤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곳으로 이동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광고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부르는 광고 수법이 됩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소세지 3종류 샀어요. 한 종류 살라고 클릭했는데 걔가 그냥 짧은 소세지 샀는데 좀 있다가 휘어진 소세지를 추천해 주는 거야. 이것도 맛있어. 이거 샀어. 그랬더니 좀 있다가 비린내 소세지를 또 추천해 줘. 장사를 잘하네. 요즘에 제일 무서운 말이 그래서 당신은 이걸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꾸 지갑이 열리니까. 맞아요. 제가 끝도 구입했던 물건이 이렇게 배너로 따라오는 저를 계속 쫓아오잖아요.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그런데 좀 편리하기도 하고요. 맞아.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오. 알파고가 제일 요 근래 제일 유명했던 AI. 그렇죠. AI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알파고는 그걸 아주 대규모로 사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 머신러닝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학습을 하게 하는 뭐 신경 구조 같은 뇌의 신경 구조 같은 것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알파고 처음에 나왔을 때가 인공지능 얘기가 진짜 전 국민이 알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뭐 9시 뉴스에도 엄청 얘기가 맞아요. 저 나왔었거든요. 온 국민의 집중이 돼 있었죠 아주. 이 개발자들은 5대0 압승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한국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세돌이 한판을 이기니까 네. 야 정말 한국의 바둑은 대단한 바둑이구나 그런 감탄을 하고 돌아갔습니다마는 정말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1승이 아닌가 정말 기쁘고요.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 덕택에 그래도 오늘 한 판이라도 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초창기의 이 알파고는 수많은 기보를 학습을 해서 그걸 보고 바둑의 규칙을 이해를 하고 수를 두었습니다마는 요즘 나오는 알파고는 다릅니다. 그냥 바둑판을 보고 흑과 백이 서로 논아서 두는데 많은 집을 차지하는 게 이긴다라는 하나만 가르쳐줬는데 자꾸 두면서 실력이 늘어가지고 계속 새로운 정석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전략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발전을 해나간 아주 놀라운 인공지능의 발전 히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무서워요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속 학습하고 그런다잖아요. 점점 더 많은 정보. 그러면 나중에 진짜 영화처럼 얘네들 결론이 인간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나올까 봐 무서워. 그러면은 전원 끄면 돼요. 코드를 뽑으면 되는구나. 220은 그대로 달지 걔네들도. 광고질 수도 있어요. 니들이 없어지면 조용히 해. 그런데 AI라는 것은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AI를 잘못 쓰면은 네. 굉장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부작용. Or Ben Carson is in the sunken place. Or, how about this? Simply,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오. 저런 걸 했어요? 자, 오바마 대통령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속이 정신인데. 그럴 리가 없지. 완전 공식인데. 완전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예. 그렇지. 적어도 가짜입니다. 적어도 가짜입니다. 그죠? 합성입니다. 아, 너무 진짜. 저희 딥페이크라는 기술로 써서 영상을 만든 겁니다. For instance, they could have me say things like, 자, 음성과 얼굴을 합성을 해서 저런 영상이 만들어지면은 참 가짜 뉴스는 빨리 퍼지죠. 믿을 놈 하나 없네요.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저도 이렇게 간단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안 보면 서운해. 요즘에 뭐 이런 정말 고도의 합성 기술로 뭐 성범죄 같은 것들도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성범죄. 맞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범람을 하면은 이런 사회 분열이라든가 혼란이라든가 위기가 오게 되고 또 가짜 뉴스 안에는 엄청난 개인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 정보의 오남용 또 유출 이런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한번 이 그림을 보시죠. 네. 자, 저쪽에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레일이 있어요. 기차가 제대로 달려가면은 밑에 레일을 타고 가서 네. 저기에 서 있는 5명이 치여 죽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지렛대가 하나 있죠. 그 옆에 어떤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저분이 그걸 보고 위험해. 그리고 지렛대를 당기면은 기차는 위에 있는 길로 가게 되고 거기 서 있는 한 분이 희생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지렛대 앞에 서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언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I가 빨리 히어로는 이럴 때 발달해야겠네요. 필요한 거예요. 아, 저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5명의 목숨이 소중하냐, 1명이 더 소중하냐.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4명을 구했지만 1명을 죽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냅두면 나는 방관자가 되지만 죽인 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1명이라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면 살인자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개념이 달라지죠. 제가 봤던 어떤 영화에서는 저 한 명이 자기 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아 맞다. 헐. 자기 아들을 희생해야 되냐 아니면 저 기차에 탄 전부를 희생할 것이냐. 정말 AI한테 맡기고 싶네요, 이 선택을. 근데 AI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이제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효율만을 따지는 선택을 하니까 AI가 사실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자율주행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서 갑자기 큰 트럭이 넘어졌어요. 똑바로 가면은 내가 치여서 죽어. 그런데 내가 틀면은 인도로 뛰어들어서 보행자를 죽이게 돼. 그럴 때 이 AI는 어떤 판단을 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 윤리를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소위 부작용 또는 잘 준비를 안 하면은 굉장히 혼란된 윤리가 도덕이 혼란된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렵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팀이 과연 2090년대에 사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하는 것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제일 상층에 있는 최고위층에는 플랫폼 소유주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첨단 IT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경쟁력 높은. 그리고 그 두 번째 계급에는 플랫폼 스타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은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에 속하면서 격차가 있는 하위층을 점하게 됩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리가 별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20대 80으로 보통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0.0003하고 99.9997 이런 퍼센트로 갈릴 정도로 디바이드가 심화된다.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소위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 발전으로 다가오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잘 살펴봤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큰 문제를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네? 바로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질까 생겨날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죠. My eyes on you. My eyes on you. 그거 가짜인가? 아니죠? 예, 이분은 다 진짜죠. 오늘 나오는 건 다 가짜? 진짜 같은데? 머리카락이 좀 가짜 같아요. They don't understand.
윤아 씨가 아는 가수 아니에요? 아, 저분 태연 씨 동생분 태연 씨 동생이요? 아, 데뷔를 하신 걸로. 아 태연 씨 동생분. 소녀시대. 네, 역시 직업은 못 속이네요.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사실 저는 미리 정보를 듣고 이 노래를 들어가지고 좀 놀라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음악에 집중을 하고 듣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작곡한 게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AI가 작곡을 한 겁니다. 요소요소를 들어보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악기 구성이라든지 소스라든지 뭐 곡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노래는 말씀하셨다시피 AI가 작곡한 노래로 가수가 데뷔를 한 세계 최초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AI가 잘 먼저 보여드리는 미술, 초상화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노래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의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유나 씨는 네. 특히 이런 거 보면 생각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진짜 향후에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런 대국처럼 네. 음악인들도 그런 것들 충분히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윤아 씨랑 알파송 뭐 이런 거랑 노래 부르고 대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약간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니까 음악도 그렇고 예술 분야들은 그렇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카피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간절한 희망이죠. 마지막 네. 희망이다. 이 노래 가사는 AI가 안 썼다고 하지만 AI가 글도 잘 씁니다. 신문 기사는 특히 잘 씁니다. 한번 기사를 써요? 이걸 보시죠. 2014년에 지진이 났습니다. 수분 내에 이 지진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수분네. 이렇게 신속하게 기사를 정확하게 써서 보낼 수 있는 기자분들은 잘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요. 로봇 기자입니다. 이렇게 이걸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고 소위 스트레스성 기사라든가 뭐 편집, 교열 이런 분야에는 요즘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 AI 그 뉴스처럼 앵커도 우리나라 다른 방송국에서도 그거 잠깐 본 것 같은데 언뜻 본 것 같거든요. 네, 앵커분을 이제 합성 영상을 통해서 기사를 아까 주고 오바마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든 것처럼. 그 예도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과 음성을 덧씌워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은 난이도 높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영상을 봤는데 사실은 저희 아나운서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생존의 문제처럼 느껴지기는 했었거든요. 네, 어떤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그런 제스처와 그 표정 같은 거를 사실 저는 꽤 비슷하게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기술은 지금 계속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이네. 아직 30년 더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어떡하지? 30년을 더 하시려고요? 이게도 하시네. 이게도 하시려고. 아직 웃기는 AI는 없죠, 선생님. 웃기지는 AI가 웃기진 않아. 제발. 네. 자, 그러면 AI가 어떤 직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즉 AI가 등장하면서 사라질 직업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나운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네. 퀴즈를 보고 한번 맞춰보시죠. 자, 일자리 중에서 가장 AI 등장으로 빨리 없어질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교사, 2번 정치인, 3번 연예인, 4번 간호사, 5번 트럭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진짜 5번 아니야? 난 교사. 근데 찝기가 좀 죄송스럽다. 한번 그 이유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교사는 이제 그 정보들을 계속 알려주면 되니까 그건 정보는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아까 그 AI 학습법 나왔잖아요. 맞아. 그것만 해도 대박 났다면서. 토익도 점수도 올려주는데. 그러니까. 벌써 왔네 그거. 저는 이성적으로는 5번 같은데 네. 마음적으로는 좀 2번이 좀 됐으면. 아니 네. 이 정치인분들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니까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는데 AI가 하면은 뭐 잘못하면은 저런 문재인을 버전 아니 이거 국민투표에 붙이면 슈카 씨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정치가 뭐 희망을 주는 게 오히려 AI가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요. 정답을 의식만 시켜줘요. 말씀을 뭐 해주신 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길을 가는 루트가 있는 운전기사가 없어집니다. 버스, 트럭 이런 거 없어지죠. 사실은 이미 뭐 배나 비행기도 주어진 경로를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로에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조종사나 뭐 네. 이 선장이. 자동차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 그러나 여기 1, 2, 3, 4번은 좋거나 싫거나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뭐 간호사도 그렇고 연예인 당연히 그러실 거고 정치인 그렇죠. 교사도 학생들을 감성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발전을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이 이제 교사의 임무라고 보면은 이건 AI나 기계가 아직은 잘 못하는 분야이니까 좀 그런 대체하는 시대는 좀 천천히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예전에 과거에 생각해보면 진짜 없어진 직업 많잖아요. 왜 네. 버스도 버스카드 나오기 전에는 버스에 항상 계셨던 분 기억하시죠? 아, 버스 안내양. 출발할게요, 라이! 네. 안 계시모라 이거. 안 계시모라, 내리실 안 계시모라 이거 네. 진짜. 내리실 분 안 계시면. 네. 옛날에는 그 지하철 문 열고 가면 이 푸시맨이라고 그러죠. 지금 고통스러워하는데 너무 세게 믿는 거 아니에요? 가는 수 없네요. 저희는 여기 빨리빨리 한 사람이라도 빨리 빼야 하기 때문에요. 지옥철 때 지옥 출근길에. 지하철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몰려서 막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 계셨거든요. 맞아, 맞아. 거의 알바. 들어가라고. 네. 맞아, 맞아. 맞아. 유나 씨 일본 활동할 때였나 보다. 사람을 미는 직업이 밀어 있어요? 넣는 거예요. 밀어 넣어야 돼. 아, 사람이 그 너무 일본에 많아서. 굉장히 많았던 일본도 직업인데요. 제 시대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또 그런다. 에이. 어쨌든 간에 지금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일자리들이 위협을 받는 건 사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I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아주 유명한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예측을 하기를 앞으로 불과 몇 년 뒤, 2025년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AI로 인해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몇 개냐? 약 8,500만 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입니다. 8,500만 개. 직업 숫자가요? 일자리의 숫자. 와. 일자리의 숫자. 주로 이제 행정 사무 분야가 많고 뭐 숫자를 계산하는 직업이라든가 텔레마케팅 하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단순 일을 반복하는 직업들은 빨리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예측을 잘 보면은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보다는 노동 시간이 기계로 얼마나 대치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일주일에 50시간, 40시간을 일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그 40시간 중에 20시간은 기계가 할 거야. 또 사람의 노동이 필요한 시간은 줄어들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하는 게 저는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AI가 자기의 일하는 시간을 뺏어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일자리가 AI로 대체가 될 것인가 또는 AI랑 공존을 할 것인가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AI로 대체가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빨리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직무 전환을 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이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직업은 AI와 공존을 하게 됩니다. 기계와 인간이 공존해서 더 나은 직업의 만족도를 올리고 더 나은 수입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창의적인 직업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고 IT나 정보 서비스에서는 기계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걸 뿐이지 공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왼쪽에는 마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 오른쪽에는 길거리에 뭐가 잔뜩 쌓여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흙 같은 건가요? 쓰레기? 또 맞춰보시죠. 이게 19세기 말 런던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의 길거리입니다. 19세기 말이요? 19세기 말이면 1890년대. 그럼 아스팔트는 아닌가? 아니네. 저 때는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9세기 말이요? 아직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네. 아, 다 마차구나. 다 도시에서 마차를 타고 다닐 때입니다. 마차 때문에 생긴 어떤 현상입니다.
마차 때문에. 마차 때문이면 아 배설물 배설물? 네, 바로 맞습니다. 와. 아 저게 다 똥이라고요? 똥이요? 응가. 다 똥이래. 네. 와. 말똥 되겠습니다. 아. 저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중세 시대나 19세기 말 이전에는 도시의 교통수단이 마차였습니다. 이 마차를 타고 다니면 편하고 빨리 갈 수 있고 좋았는데 딱 하나 단점이 수만 마리의 그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배설을 하는 겁니다. 이 수만 톤의 배설물이 쌓여서 치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와우. 도시의 큰 문제였습니다. 소위 말똥의 대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동차가 나왔죠. 자동차가 나오니까 말이 없어지고 마차가 없어지고 따라서 이 배설물도 없어지고 도시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일자리 이면에 마차 끄는 사람이 없어졌겠네. 마부. 마부가 없어졌죠. 네, 툭툭 가는 사람들. 또 뭐가 아, 없어졌어요? 말 관리하는 사람. 말 관리하는 말 사람. 키우는 사람 줄어들고 없어졌죠. 마차 뒤에 마차 만드는 사람도 없어졌고. 마차 만드는 공장이 없어지니까 거기 종업원도 없어졌죠. 그래. 그러나 자동차가 등장해서 또 새로운 직업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운전기사, 그렇죠. 자동차 수리공, 타이어. 자동차 공장, 도로 만드는 사람, 뭐 신호등, 뭐 교통 엄청난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부, 마필 관리자, 마차 공장의 종업원들이 전부 다 약간의 직무 전환 교육을 받아서 이리로 다 넘어갈 수 있었고 아주 행복한 마침을 했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또. 그러네. 자,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조카나 뭐 주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초등학생이 장래의 직업을 가질 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질 확률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3분의 2 직업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성질이나 네. 내용이 10년, 20년 뒤에는 만큼 바뀐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 돌잡이 하던 그 판이 완전 달라져야 되겠네요. 이제는 뭐 사실 로봇 돌잡이 하는 판은 똑같겠죠. 해석이 달라지겠죠. 판은 똑같고. 조만간 바뀌겠는데요? 지금이라도 이승현 아나운서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같이 농구하러 갑시다. 농구요? 스포츠는 남습니다. 농구는 이해가 못하겠네. 농구는 이해가 안 합니다. 여의도 공원으로 나오세요. 리바운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AI가 등장하면서 새로 생성된 일자리를 얼마가 되겠느냐.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자세하게 설문조사도 하고 통계 분석도 해서 이 결과를 뽑았는데 약 9,700만 개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와, 더 많네요. 더 많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더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등장해서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세상은 더 풍요로워질 거다 하는 장밋빛 예측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요거 새로 등장할 직업 저희끼리 한번 좀 예상을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AI 시대에 새롭게 등장할 직업. 전 직업보다는 왠지 우리가 여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뭐 게임이나 뭐 아니면 이런 공연하시는 분이나 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뭐 쪽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시간 남으니까. 광대들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저도 비슷해요. 개그맨 좋구나. 그래서 아예 요즘에 마사지 숍이 있는 것처럼 쾌락을 인간의 그 남는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여가샵 같은 데가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이승현 아나운서가 정말 자주 쓰는 단어가 이 쾌락이라는 단어. 말초적인 자극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고 더 말씀을 해보시죠. AI 시대에 네. 새롭게 등장할 직업을 몇 가지 여기에 예시로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가 컨설턴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개인 시간이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비할까를 알려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새로운 직업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데이터 관리자는 이미 지금 회사마다 생기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생기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자는 이미 AI가 데이터를 먹고 사니까 이 데이터를 잘 준비해주는 직업 굉장히 많이 생기죠. 우리나라 요즘 뉴딜로 많은 직업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네. 바로 데이터 관리자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직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MC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되게 프리랜서인 게 맞죠? 그렇죠. 네, 한번 PPT를 보실까요? 네. 김창완, 유병재 하정우, 사진. 유병재 세 분이 등장을 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진이 잘 안 나왔어요. 실물이 훨씬 나으신데. 뭐가 특징이지? 이분들의 공통점은 본업이 있습니다. 다 뭐 그렇지, 배우에다가 뭐 작곡이다 이런 본업이 있는데 이 본업 이외에도 경계가 없이 많은 것을 시도하고 성공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예. 맞아. 멀티. 연기도 하고 연출도 하고 제작도 하고 각본도 쓰고 책도 쓰고 때에 따라서는 그림을 그려서 또 대박이 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시 다모작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동시 다모작 시대. 예, 보통 우리가 뭐 인생 이모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되게 한 일을 하고 은퇴를 하고 그다음 일을 하고 그다음 또 삼모작 그렇게 차례대로 직업을 바꾸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동시에 다모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도 하고 작가도 하고 화가도 하고 목공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동시 다모작을 하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재미있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려면은 전제 조건이 프리랜서여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직장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리랜서는 프리 선언하시나요? 저는 프리랜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동안에는 항상 KBS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프리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야, 프리랜서? 선언! 아니 헤드라인. 근데 긴급 속보? 편집해 주세요. 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나간다고. 프리랜서가 전 세계에 봤을 때 미국은 근로자의 3분의 1이 이미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제일 많은 직업은 사실은 연예인 스포츠에도 있겠지만은 소프트웨어 IT 개발자들이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첨단 기업에도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시대에서는 프리랜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사회 현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네, 한번 화면을 보시고 더 말씀을 나눌까요? 네네네. 너무 좋다. 네, 저 그림이 시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AI 시대에는 프리랜서이고 일거리를 받아다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남은 시간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이 이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라이프스타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다. 양질의 일거리가 많아지면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 분야마다 약간 다른데 특히 IT 분야는 저런 것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예술이나 예능 분야에도 저런 것이 이미 정착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고 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더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겠죠. 이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방법부터 AI한테 물어봐.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네. 야, 진짜. 취직이면 100점 100승인데 너 뭐 할 거냐? 근데 가장 AI 시대에 살아남을 중요한 가치는 뭔가 하면은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인간은 굉장히 섬세하다. 이것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것은 지키고 또 활용할 것은 활용해야 된다. 이것을 무서워하고 대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화합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도 교육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이 전체적인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가 사실 AI라는 거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또 지나치게 낙관을 하거나 지나치게 비관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오늘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 넌 누구냐? 여러분 다들 지피지기 시간으로 삼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슨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